자, 이번 국가직 시험은요, 제가 이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문제풀이 때는 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대학교 교재 있죠, 그죠? 대학원이라든가 로스쿨 교재에 쓰는 행정법 교재를 보더라도, 모든 책을 다 보더라도요, 거기 없는 지문들이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확률이 엄청 높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 국가직 같은 경우에도요, 행정법, 기본 교과서에, 대학 교재라든가 거기에 소개되지 않은 그런 지문들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험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근데 그 난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사례를 엄청나게 많이 내도 난도를 높이지만, 제가 문제풀이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낯선 지문을 낸다고. 낯선 지문을 내고요. 그 낯선 지문은 정말 완전히 뭐지? 이런 싶은 지문을 내는데 정답은 따로 있는 걸 내고요. 더 난도를 높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문 3개는 그래도 익숙한데, 지문 3개는 익숙한데 낯선 지문을 내요. 그리고 그 지문을 정답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도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번에 난도 조절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례 문제를 많이 내기보다는 그냥 익숙하지 않은 지문을 정답 처리하는 그런, 기출이 되지 않았던,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를 정답 처리하는 문제들이 꽤 있었었죠. 낯선 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푸실 때는, 이거 낯선에 푸셨겠지만, 막상 또 채점을 하시면서는 그렇게, 이 지문들이, 낯선 지문들이 있더라도 점수랑은 크게 무관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보면서요.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쉬운 문제였었죠. 1번 문제는 쉬운 문제였었는데 1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오늘 하루 정말 금식하셔야 됩니다. 이거 2번에 보시면요. 구비서류에 미비 등 흠이 있으면 뭐하라 그랬습니까?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보완하라. 다만 이제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이 형식적이거나 그런 흠이다. 다만 실질적인 요건은 그게 일시적인 사정이거나 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를 하되 원칙적으로는 형식적 절차적 요건이라는 말씀은 제가 고난도 특강 때도 또 말씀을 더 드렸었죠. 특강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었고요. 1번에 보시면 신청인의 편의를, 이거는 제가 농협 예를 많이 들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는 관공서가 많지 않으니까 농협에다가 위탁을 시키고, 그럼 농협도 그때는 수임받은 쪽에서는 행정청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1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3번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또 나올 거 아닌데, 다만 이게 접수증을 준다는 거는 여러분, 어쨌든 접수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건데, 예를 들어, 우편으로 했다. 접수증 어떻게 줍니까? 그렇죠? 그리고는요, 바로 그냥 되어 있으면 바로 처리할 거면 접수증 줄 시간에 바로 처리하겠죠. 그래서 3번은 그런 내용인데 또 나올 질문은 아닙니다. 4번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신속한 처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죠? 네. 네, 금식하셔야 되는 분 벌써 2분 나오셨는데,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이 허가를 해줄 때 소방서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서로 신속한 협조를 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요. 행정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바로 행정기본법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취소나 철회 근거 규정을 든다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다만 두고 있지만 법률의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씀, 행정기본법 특강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2번은요. 취소와 철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기본 개념의 문제였죠. 취소는요. 성립 당시부터 있던 문제고, 그 다음에 철회는 후발적 사정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2번 지문은 그냥 개념 문제였었습니다. 2번 문제는 개념 문제고, 물론 판례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고 3번입니다. 바로 뭡니까?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귀책 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수익적 처분의 취소. 이거 역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 바로 취소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취소가 제한되는 게 있었죠. 어떨 때 제한된다 그랬습니까?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제한이 되었었죠. 그래서 직권 취소는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 다만 쟁송 취소는 아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역시 계속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니까 무난하게 푸셨을 거고요. 그리고 3번의 1번은 또요, 그죠? 우리 뭐 여러 번 문제로도 풀었었습니다만 수익적 처분 같은 경우는 법률에 근거 없더라도 부관 붙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되는데, 근데 1번에 보시면요, 이게 이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부관으로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만 우리 판례에서 논의됐었던 거는 100% 재량행위라 그랬었습니다. 일반화시키지는 마시라 그랬습니다. 건축허가는 기소갱이죠. 부관 붙이면 무효입니다. 수익적 처분이지만 부관 붙이면 무효가 된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지문으로밖에 못 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응용으로 하지 마시고 사례로 대비시키지 마시고 1번은 그대로 기억을 해두시라 그랬고요. 2번은요. 이게 바로 뭐냐. 기선 선망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배가 이렇게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데 다만 그때 이 큰 배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면 기름값 많이 든다 그랬죠. 기름값이 많이 드는데 계속 그러면 잡아와서 다시 항구로 돌아오고 또 나오고 이러면 기름값 감당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한다 그랬느냐? 운반선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작은 배가 그 가격이 가서 운반선이 꼭 뭐 비용 기름값 얼마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게 선망업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운반선 쓰지 마라? 그럼 선망업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2번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3번은요. 부관의 사후부관. 부관의 사후부관 같은 경우죠. 부관의 사후부관은 언제 가능하냐? 부관의 사후부관 또는 사후 변경 같은 경우에는요. 법률이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했거나 동의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이 있을 때도 된다는 것이 거기 나오는 3번 지문이었었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부 체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 이게 일단 부관이 붙었습니다. 허가를 해주면서 기부하라. 기부하라 그래서 나중에 기부하는 것. 이거는 사법상 계약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관 자체가 비록 잘못된 거라도 기부하는 것 자체는 사법상 계약이니까 사법 원리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법 원리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기부를 했는데 이게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인지를 모르고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기부했다. 착오죠. 그러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만이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행위 내용에, 그러니까 계약서 등에 표시가 돼야 원칙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관이 옳은 줄 알고 기부했다는 거는 내 동기의 착오나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동기, 계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부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한다는 그게 4번이 되는 겁니다. 역시 계속 우리 뭐 익숙하게 봤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4번에 1번인데요. 이게 이 1번 판례는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2004년 판례인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제가 고난도 특강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이것도 좀 봐두시라. 그때 쓴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집을 세입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거기를 다시 세내주면 이거를 전대라 그랬었죠. 전대. 이 전대는 바로 이른바 사법관계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고득점 특강, 고난도 특강을 듣도록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입찰 보증금 그러면 또 사법관계로 들어가시라 그랬죠. 그죠? 사법관계로 들어가시라 그랬었고요. 그리고 3번은요.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처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대부라 그랬었고 일반재산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다 그랬었죠. 그죠? 3번 지문 또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은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같은 경우는 바로 처분이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전형적인 공권력 행사로 처분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 2번, 4번 같은 경우 그때도 제가 2번 지문이 나오면 꼭 4번을 같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4번 관련이 나오면 꼭 2번을 생각하시라 그랬었던 게 입찰 그러면 공법관계, 사법관계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절대 마시라 그랬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사법관계지만 입찰 자격 제한은 공법상의 처분이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뭐 역시 잘 푸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번은요. 행정이범법 문제인데 이게 세부적인 문제를 냈습니다. 세부적인 문제를 냈었는데 그때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첫 해니까 이렇게 깊이는 뭐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때 이거 할 때 그 2항을 읽으면서 경과실은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경과실은. 그래서 경과실은 아니라 그랬었던 건데 그래서 거기 4번 지문은
그거를 경과실 행정기본법 그게 나왔었죠. 그래서 행정기본법 특강도 꼭 듣도록 하십시오. 행정기본법 꼭 듣도록 하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지금 그 부스리 킬러 닉네임이 좀 별 건전하지 않은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뉘앙스가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뉘앙스가 같은 것랑 뉘앙스가 다른 것들을 골라내는 거 아주 문제 푸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신데 맞습니다. 네. 네, 또 행정기본법 특강도 꼭 들으십시오. 행정기본법은요, 지방직에도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네,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니까 꼭 듣도록 하시고요. 찍어놓은 거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방직은 행정기본법이 좀 더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 뉘앙스 다르다는 거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제가 경과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 푸신 분들은 다행이네요. 네. 6번 같은 경우는요. 6번은 행정입법인데 1번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론 강의 때 말씀드렸었던 게 문제풀이에도 다뤘습니다만 대통령령하고 총리령 무령의 절차가 다르다. 그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제가 던져드렸죠. 여러분들이 실무자라면 대통령령으로 만들고 싶을까 총리령 무령으로 만들고 싶을까? 당연히 총리령 무령으로 만듭니다. 왜 만드느냐? 총리령 무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만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국무회의 심의 거치니까 다른 부에서 태클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국방부에서 뭐를 만들려고 하면은 환경부에서 태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태클 들어오니까 판판이 깨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판례 엮어서 말씀드렸었던 게 그러면 막상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안 만들고 총리령 무령으로 만들면 있었던 판례 있죠. 상위법으로 제정해야 될 거를 하위법으로 제정하면 무효다라는 판례 있었죠. 그거 하면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대학원에 세미나를 할 때 그때 법제처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법제처 계시는 분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굉장히 막 그 한탄했었다는 말씀까지도 들었었던 내용들이 1번이었고요. 그리고 2번은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야 돼요.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행정규칙이지만 대외적 구속력 가지는 두 가지는 무조건 나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행정규칙인데 대외적 구속력 가지는 두 가지가 첫째, 기억나시죠?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경우. 또 뭐 있었죠? 행정규칙인데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것. 바로 법령보충규칙이죠. 그래서 이번 지문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문이었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게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기출문제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단원별 그다음에 동영 때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게 어렵지는 않은데 요즘 출제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지문이라고 판례라고. 그러니까 이게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요건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 그럼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요. 그러면 이건 그랬었는데 이거 그 고난도 특강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다루었었습니다. 워낙 요즘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거라 다시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자, 보시면 이게 역시 이론과 기출 때도 강조를 드렸었던 것이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부작위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렇게 되지만 이거를 난도를 높이면 이렇게 낸다고. 난도를 높이면 이렇게 낸다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요, 뭐 할 때 썼는가 하면, 이론 강의 때요. 우리 이론 강의 때 10강 파트에 보면은요, 뒤에 그 사례 문제 있거든요. 그 사례 문제에 제가 바로 요 사례가 그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였습니다. 왜? 그 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렸었죠. 던져드렸었던 게 댐을 만들었는데, 안동에 댐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난동댐 만들면서 법률에서 보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랬는데 대통령령을 안 만들었다고요. 안 만들었었는데 그 안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들어간 거죠. 부작위 확인 소송을 들어갔는데 그때 뭐라 그랬었느냐. 바로 이른바 법을 안 만드는 거는 바로 행정입법의 부작위고 그 내용들이 바로
이 행정이 부작위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왜 10강 사례 문제 보시면요. 이론 10강 사례 문제 보시면 거기 아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6년 특정 다목적 댐법이라고 아예 나와 있습니다. 바로 특정 다목적 댐법 이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드리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왜? 행정입법 부작위는 아니다라는 거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렵게 내는 형태가 4번이었습니다. 근데 10강 사례 문제가 바로 제가 그 사례 문제 내는 거는 다 이렇게 판례를 변형시켜서 판례를 해서 나와서 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무난하게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요. 우리 하자 승계되는 경우에서 비록 별개지만 하자 승계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 그리고는 표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 재결, 그리고는 이제 국가유공자 취소와 독립유공자 예우 배제 그 부분들이라는 거 같이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리고 2번은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당시에 동의율 4분의 3을 충족하지 못했다. 50%밖에 안 되는 인가 났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동의를 받으면 하자 치유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자기는 반대했는데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요, 나중에 자기는 분양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추후에는 동의서 다 써줘요. 그럼 하자 치유되었다 그러면 불법과 탈법이 횡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드렸던 게 2번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은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독립하여 별개면 하자 승계가 안 되지만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선행 처분이 뭐라면? 무효라면 항상 승계된다는 게 거기에 나오는 바로 이 3번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요, 4번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자진 납부했으면 하자 치유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냐? 세금 부과 처분하면요, 여기에 대해서 소송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송 들어가면요, 세무서에서 바로 전화 온다 그랬죠. 세금 내시죠. 내시고 소송하세요. 만약에 지면 가산금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세금을 내거든요. 냅니다. 냈으면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치유됐다. 그런 코미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게 거기에 나오는 4번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판례 설명을 드릴 때 약간의 그 배경 설명 드리는 이유가 기억을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반복했을 때 좀 기억을 되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생각하셨으면 좀 충분히 말씀 잘하셨을 거고요. 8번에 1번은요. 문제에 많이 다룬 거죠. 문제풀이 때 많이 다루었었던 주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송 요건은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의 문제고, 본안의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본안의 문제가 바로 처분의 위법적법의 문제라 그랬죠. 처분의 위법적법의 문제라 그랬는데, 그렇죠. 처분의 위법적법의 문제라 그랬었는데, 근데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잖아요. 청문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으면 위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1번은 위법적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안의 문제라 그랬었습니다. 그게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 이것도 여러분 고득점 특강, 고난도 특강에 또 다루었었던 것이,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은 처분이 아니지만 병무청장의 공개 결정은 처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을 못 하셨더라도 고난도 특강 들으셨던 분은 또 충분히 계속 본 걸 거고요. 3번은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거든요. 의무가입인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있고 지역가입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산출 방법이 달라요. 직장가입자는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하고, 지역가입자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차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그때 산정 방식이 다르는데, 제가 직장에 근무하다가 나오면요, 그 다음날로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니까 이거 통보하는 거는 의미 없어요. 통보를 하든 말든 제가 직장에 있다가 나오면 바로 다음날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4번 지문도 여러분 또 최신 판례 특강과 고난도 특강 시간에 둘 다 다른 거죠.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인지는 상대방의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처분에 대해서 이신청을 하고, 이신청에서 기각하는 결정을 했지만
기각 결정을 하면서 불만이 있으면 소송 제기하라고 알려줬으면요. 바로 이것도 처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최신 판례와 고난도 특강에서 다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인데요. 제일 좀 낯설게 생각을 하시는 게 그 내용인데, 자, 우리 봅시다. 날짜 나와서 좀, 그 지문도 길었고요. 숫자 나오면 좀 읽기가 싫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숫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 기출문제라든가 많이 다루긴 했지만 그래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 첫째 보십시오. 리을 있죠, 리을.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이 금방 눈에 안 들어왔으면 리을부터 봅시다. 외국인은요, 정보공개 청구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있거나 주소 있거나, 그리고는요, 일시 체류자라도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 체류하는 자는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맞습니다. 그죠? 그럼 리을이 들어가야 되니까 1번, 3번은 탈락이에요. 1번, 3번은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는 2번, 4번은 기억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이 기억 말고 니은 디귿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죠? 니은 디귿은 문제가 되는데, 자, 행정기본법 들으셨던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중요한 주제가 바로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정말 중요한 주제가 바로 뭐였습니까? 이신청 제도라 그랬죠. 이신청 제도. 그래서 거기에 행정기본법에서 제일 중요한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이신청을 하면요. 이신청을 하면 언제부터 제소기간이 진행이 됩니까? 그치? 옛날에는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인데 이제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니까 이신청을 하면 이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된다 그랬죠. 그죠? 90일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행정기본법의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신청을 했죠. 안내를 받아,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신청이 아니라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10월 26일 그리고 12월 27일부터 27일에 심판 제기했네요. 그러면 만약 이게 이신청이라면요. 이신청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월 26일부터 제기기간이 진행돼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니은과 디귿이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니은 디귿은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니은 디귿은 같은 말입니다. 니은 디귿은 같은 말인 게 보시면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이신청이면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이루어진 거죠. 왜? 10월 26일부터 되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니은 디귿. 니은이 맞으면요. 디귿도 맞는 말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그 나비님 같은 경우가 나비님, 윤지강님 이분들이 지금 푼 게 맞습니다. 니은 디귿은 같은 말이에요. 디귿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면은요, 니은은 적법하다는 겁니다. 니은 디귿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니은 디귿은 한 문장입니다. 니은 디귿은 한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고충민원 제기가 이신청이라면 안내를 받은 10월 26일부터 행정심판 제기의 기산점이 되므로 갑의 심판 청구는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네, 김소희님도 지금 똑같은 게 니은 디귿은 같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맞으면 디귿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같은 말이니까 하나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구루님하고 지금 다 지금 정확하게 잘 푸신 거예요. 교행님 지금 잘 푸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일단 풀어야 돼요. 근데 자 이제 다르게 접근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신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접근하면요. 아까 그래도 남긴 분이 계셨는데 이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처분청한테 하는 거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처분청한테 하는 거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처분청한테 하는 거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처분청한테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이 신청이 아니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판례에 있었던 거 있죠. 고충민원이 뭐라 그랬죠?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이 신청은요. 자 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처분청한테 하는 게, 처분청한테 하잖아요. 처분에 대해서 처분청한테 들어가면 이신청,
처분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급 행정청에 가서 상급자치단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가는 것이 행정심판, 법원에 가면 소송입니다. 처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이제 이신청 그다음에 행정심판 소송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는 거는 뭐 고충민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처분에 대해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한이 없어요. 제가 왕따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꾸 이렇게 저한테 간부가 상급자가 자꾸 치근댔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그냥 저는 좀 시끄럽다고 자꾸 구박을 줍니다. 전부 다 돼요. 군대 소원술이랑 똑같은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충민원의 결정은요,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틀로서 다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어려웠었던 거는 사실은 기억이에요, 기억. 어려웠었던 건 기억인데, 기억은요, 보세요. 기억은요, 이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렇죠. 그냥 고민 들어달라는 겁니다. 고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요. 기억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은요. 개인정보보호법도 열람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 기억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뭐가 핵심이라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무슨 권리를 보호하는 거라 그랬죠? 개인정보보호법은요. 뭐를 보호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자, 9자입니다. 뭡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거는 뭡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건데, 개인정보의 핵심적인 보호 권리가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결정권이에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인데, 아니, 마실의 남자는 뭐 하시다가 지금 와서 제가 왕따 당한다고 그렇게, 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니까 뭡니까? 내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이거를 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내 정보가 어떻게 되고 있냐. 예를 들어, 공단기에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만 보강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열람. 전화번호가 잘못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정정.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합격했다. 그럼 더 이상 홍보 문자 보내지 마라. 삭제. 그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개인정보보호법의 열람청구권은요. 지정보 보는 거예요. 지정보. 자기정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거 있죠? 예를 들면 자꾸 누가 나를 스토킹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지하철을 타는데도 누가 나를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분명히 내가 탑승역에서 봤는데 내리는 역에도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철도공사 가지고 도시철도공사 가서 지하철의 탑승객들의 CCTV 보여달라. 안 돼요. 내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요. 뭡니까? 갑이요. 지금 뭐냐면 정보공개 청구를 들어갔는데 지정보를 들어간 게 아니라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내용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이 돼요. 나와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거는 정보공개 청구권입니다. 자기결정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기억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에게 열람청구권이 보장돼 있지만 갑은 이에 근거하여 신고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안녕소녀님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마시는 남자님 죄송하실 건 없는데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 어쨌든 이게 자기결정권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죠? 그럼 농담입니다. 마시는 남자님. 네. 자기결정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결정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자기결정권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설 충분히 되셨죠? 이제 9번 설명은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요.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는 이 수익적 처분, 침익적 처분 다 되는 거죠. 어떨 때 처분하는지 이거는 침익적 처분. 잠깐만요.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면 9번 같은 경우에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 들어가도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충분히 비공개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공익신고자는 보호되거든요.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에 따르면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하도록.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개별법 문제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안 냅니다. 안 냅니다. 10번에서, 네, 2번에 보시면요. 지정한 컴퓨터 특별한 거 없죠? 3번은 여러분, 이게 숫자 나오면 숫자 고민해 보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숫자 고민해 보는데, 제가 그때 3월에 공단기 전국 모의고사 때 냈는데요? 그대로 냈는데, 이거? 3월에 정보공개법, 그래서 3회라고 해서 3회라가 맞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3회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행정절차법에서 다룬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고난도 특강에서 다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특강 하시는 거는 다 좀 보도록 하십시오. 네, 유님 같은 거 맞습니다. 그때 틀렸는 이번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냈었거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맞습니다. 인터넷 공고는 병행 공고라 그랬죠. 병행 공고. 네, 숫자 정리 파일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그 고난도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내는 거는 보도록 하십시오. 맞습니다. 자, 9번은요. 니은 디귿은 사실은 국어 문제였습니다. 국어 문제고요. 그리고는 만약에 9번이 잘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행정기본법 특강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행정기본법 특강을 다시 들으시고요. 니은 디귿은 국어 문제였습니다. 기억은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네, 기억을 하십시오. 아, 네. 이 글씨가 번전해요. 다방직 전용이라고 봤어요. 디방직 전용, 못하는 선을 디방직이 뭔가 싶었네요. 지방직 전용 고난도 특강은 따로는 안 할 거고요. 지방직 대비 특강을 하나를 할 겁니다. 뭐를 할지는 지금 고민 중인데, 똑같이 들으십시오. 국가직 특강 들으십시오. 국가직 특강, 네, 맞습니다. 꼭 들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요. 질서위반위규제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4번은 그동안에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4번은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내용인데 1번, 2번, 3번이 너무 뻔했었죠. 1번은요. 신분이 없는 자, 최순실을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번은요. 2번 같은 경우는 가장 중한 과태료. 제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옷 입은 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하면 하나의 행위다. 근데 재물손괴죄와 살인죄 두 개 성립하는데 뭐로 처벌될까? 살인죄. 가장 중한이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자신의 의의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을 오인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여. 그랬었죠. 그게 3번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4번은요. 아니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면 왜 지방법원에 통보합니까? 자기가 부과하지. 뭐를 할 때 지방법원에 통보한다 그랬죠? 당사자가 뭐 하면요. 이의를 제기하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한다 그랬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힘찬 하루님 그리고 이름님 다 정확합니다. 네, 잘하셨네요. 전부 다. 그리고 11번에 보시면요. 11번은 금방 했고 12번에 보시면요. 실효 채취로 손실 입히면 보상하라. 그게 행정기본법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이렇게 수거했는데 아예 그 샘플을 수거했는데 전체를 못 쓰게 되었다. 그러면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원래 행정조사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인터넷 이거 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은요. 공동조사가 원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3번도 보시면요. 한 번도 안 나왔었던 지문이거든요. 다른 지문이 익숙하게 나왔었던 지문 아닙니까? 다른 지문들이 전부 다 기출이죠.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었던 지문을 정답으로 처리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난도를 높였었던 문제입니다. 자, 잠시만요. 11번에 4번 조금 말씀을 다시 한번 넣어드리면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 포인트는 행정청이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행정청이 직접 부과합니다. 행정청이 직접 부과하고요. 이의 제기를 하면 그러면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비속인이 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면 1번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는 뭐 안 되죠. 거부 처분 정지해봐야 정지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2번 틀리신 분들은 어려웠지만 2번 틀리신 분들은요. 역시 또 오늘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죠? 내일 아침부터 드십시오. 사정 판결이든 뭐든 간에 처분 위법성은 언제라 그랬습니까? 항상 처분시죠. 처분시. 항상 처분시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은요. 집행정지 요건 중에 적극적인 요건과 소극적인 요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적극적인 요건, 소극적인 요건이 있는데 적극적인 요건은 있어야 되는 것. 소극적인 요건은 있으면 안 되는 것. 소극적인 요건이 두 가지가 뭡니까? 공공무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죄송합니다. 없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뭐죠?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그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소극적인 요건이 있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행정청이 증명을 하겠죠. 행정청이 소극적인 요건이 있다고 증명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3번이고요. 조합 설립인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요. 조합 설립인가만큼은 뭐라고? 조합 설립인가만큼은 이거는 특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특허가 권리를 설정하는 것, 설권적 처분.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설권적 처분이고요. 그리고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인가라면 기본행위가 문제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퉈야 되지만 특허니까 바로 특허 처분을 다퉈야 된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가 되는 순간 조합은 이제 행정주체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주체로부터 구속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다투라는 말씀은 기본 이론 강의 때도 한 2페이지는 한 5번 돌아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답은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문제, 지금 14번 보시는 내용이네요. 14번은요, 이거는 정답은 여러 번 뭐 강조를 드렸던 거지만 정답이 아닌 지문이 조금 낯선 지문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요. 국가배상법 2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 규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중배상 금지가 되는 것이 세 가지죠.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그리고는 예비군대원.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죠.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지급받을 수 있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중배상 금지에 걸립니다. 이중배상 금지가 첫 번째가 이제 그 군인 공무원, 두 번째가 직무훈련과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세 번째가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예를 들었는가 하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왜 군인이 그 훈련소에서 너무 많은 구타를 당해서 이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아예 노동능력 100% 상실 진단을 받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랬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소송에서 집니다. 당연히 이중배상 금지 때문에 져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연금 청구를 들어갔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연금 청구가 5년이 지나버려서 10호로 소멸되어서 연금도 못 받았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중배상 금지는 보상을 지급받았을 게 아니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이중배상 금지에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0호로 소멸된 경우라도 이중배상 금지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번 지문이 조금 낯설었을 건데 이게 뭐냐면요. 거기 보면 이중배상 금지의 취지가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손해배상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거기서 말하는 보상은요. 거의 손해배상에 준하는 정도로 받는 걸 의미해요. 손해배상에 준하는 정도로 받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있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그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왜 상위 군경들이 있죠. 그죠? 상위 군경. 그러니까 군대에서 뭔가 다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받는데 매달 얼마씩 이렇게 받는 금액이 그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액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준하는 것만큼 금액이 나와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배상은 청구는 안 된다는 게 이중배상 금지의 취지예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중배상 금지가
다른 법에 따라 돈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이중배상금지 적용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그거 있죠. 그 산업재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재. 산업재 같은 경우가 왜 근로자가 과로해가지고 뭔가 질병에 걸렸다. 이러면 산재로 인정되잖아요. 근로자가 과로하는 바람에 뭔가 사망을 했다.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로가 불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최근에 너무 납품이 많이 밀려가지고 9시부터 내가 저녁까지 정말 쉬는 시간 없이 너무 일을 했다. 이게 일하는 게 강도가 너무 많았고 야근이 많았다. 불법은 아니거든요. 야근이 왜 불법입니까? 근데 그때도 산업재해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뭐냐?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공무원 연금 있죠. 공무원이 똑같아요. 공무원이 과로하면,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 중에 뭔가 과로를 했다 다치면은요. 그러면 거기 보면 요양비라는 게 나가요. 그럼 이 요양비가 여러분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요양비는 금액이 뭐 한 몇백만 원 나가거든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산재처럼 나가는 겁니다. 산재처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받았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군인이 다치면 매달 수백만 원 나오거든요. 매달 수백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공무상 요양비는 뭐냐면 이게 연금법에 따라 과로해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과로 때문에 뭔가 지병이 좀 악화된 겁니다. 그러면요. 위로금으로 요양비라 그래서 나오는 것이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8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못 합니까? 이거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2번 지문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2번 지문 일단 여러분들은 요건을 굵직굵직하게 기억하시고요. 3번은 여러분 워낙 많이 나왔었던 주제죠. 3번 워낙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게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받았다. 이게 원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훈련으로 공상을 받은 사람이 이게 손해배상을 지급받았다는 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었죠? 왜? 청구 들어갔는데 이게 이 바보같이 국가가 항변을 안 한 거예요. 국가가 이중배상 금지를 주장을 안 해서 변론주의 때문에 기억나시죠? 변론주의 때문에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은 거예요.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손해배상 받고 나서 그렇죠. 보상 청구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국가가 그때 되어서야 이중배상 금지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되어서 이중배상 금지를 주장을 했는데 근데 그때 우리 법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중배상 금지라는 건 어떻게 해요? 이중배상 금지는 그렇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이 원래 법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요. 문구에 따른 해석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해석이라 그래요. 물리적인 해석. 그러니까 문구에 맞는 해석이 되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문구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중배상금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보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보상을 청구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3번 지문이 여러 번 나왔었던 내용이었죠. 이 3번이 안 보이셨다는 분들은요. 이거 제가 최근에 우리 필수 개념에서 있었고 오답노트에도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기출 오답노트에 그대로 있었던 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오답노트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오답노트 같은 경우가요. 기본서랑 오답노트 페이지가 지금 한 100페이지 조금 넘는데요. 이게 오답노트가 그러면 1000페이지에 플러스 100페이지가 아니라 1000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거를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이렇게 보시면요. 양이 줄어요. 오히려. 더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셨던 그렇죠. 이게 난도를 높이는 겁니다. 지금 거기 틀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2번 지문이 낯설었죠. 이게 난도 높이는 거예요. 낯선 거 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 4번입니다. 4번에도 보시면요. 이게 그렇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14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맞습니다. 긴장하면 이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긴장하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긴장한다고 안 보이면요. 이게 시험에서 계속 번번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본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모든 시험에서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문제 풀이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출 때도 강조드렸던 게 이 지문은 절대로 또 나올 지문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낸다. 시험 난도 높일 때 이렇게 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블루라임처럼 아마 1번에 있었으면 정답률이 높았죠. 그러면 변별력이 떨어져요. 네. 아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님은 네, 맞습니다. 14번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긴장해도 맞출 수 있게 계속 봐야 돼요. 자, 이제 15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번은요. 뭐 의원 제명은 처분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처분인데 왜 취소 소송 왜 못합니까? 틀린 거고요. 2번은요. 그렇죠. 지방의회는 원래 행정청이 아닙니다만은 지방의회가 처분이 행정청이 될 수 있다, 피고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뭐냐? 제명의결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합니다라는 말씀을 엄청나게 드렸었던 지문입니다. 2번 지문. 그래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3번은요. 왜 원고 적격이 판례에 따르면 아니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는 이 말은 무시하십시오.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는 이거 지워버리면 보세요. 뭡니까? 판례에 의하면 의원은 제명 처분을 다툰 원고 적격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어렵게 내려면요. 이렇게 냈었어야 돼요. 갑은 다투려고 한다. 그런데 갑의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다. 이렇게 냈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해 다투는 중에 의원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급여 청구와의 관계에서 이익이 있으면 소익이 있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난도를 높이려면 그렇게 냈어야 됩니다. 3번은 그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4번 지문하고 이렇게 내긴 했지만 어쨌든 뭐 4번 지문은 쉽게 냈지만 난도를 높이려면 사례에서 집어넣었어야 돼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들. 16번에 1번은요. 이거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우리 뭐 고득점 특강 최신 판례 때도 한번 다룬 거고요. 어쨌든 관할 위반이죠. 행정법원에 제기할 거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관할 위반이 된다. 그 2번 특별한 거 없죠. 그죠? 3번이 여러분 변론 관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원래 뭐 다른 법 관할이 없는데도 하면 그게 생기는 게 재판이 계시면 생기는 게 변론 관할입니다. 근데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관할은요. 지방직 특강 때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관할을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생태 이거 환경 원고 적격이 없다 그랬죠. 근데 1번이 너무 쉬웠잖아요. 1번은 이론 시간이든 뭐든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입주 예정자들은요. 사용검사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말씀드렸죠. 왜 없다 그랬습니까? 왜 없다 그랬습니까? 입주 예정자들은 원고 적격이 없는 게 사용검사 처분은 수익적 처분이잖아요. 수익적 처분. 수익적 처분에 상대방은 원고 적격 없다 그랬죠. 맞습니다. 네. 네, 우택님 맞습니다. 수익적 처분 다들 잘하셨네요. 네, 재량준철님. 제가 제 이름 부르니까 이상한데. 네, 하여간 그런 식으로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다들 잘하셨습니다. 네. 17번은요. 17번도요. 2번, 3번, 4번 어려웠거든요. 2번, 3번 되게 어려웠는데 2번, 3번 지문이 특히 어려웠죠. 근데 1번 보십시오. 이거는 보세요. 또 어려운 지문 내면서 정답을 너무 쉽게 냈잖아요. 협의취득 무슨 관계입니까? 사법관계죠. 협의취득 사법관계니까 무슨 소송? 그러니까 이건 그렇죠. 민사소송을 다투는 1번이 맞는 질문이죠. 1번 이거 그냥 맞습니다. 1번 체크하고 넘어가셨어야 돼요. 협의취득 사법관계라는 말씀은 얼마나 많이 우리 봤습니까? 네,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뭐 그러고 있네요, 지금. 네. 두 분 저기 따로 카톡 열고 하십시오. 네. 1번 질문 그래서 맞는 질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질문은요. 이게 사업 시행자한테는 매수를 청구하고요.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청구를 들어갑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2번 같은 게 3번은요.
아니, 이거 저기 개발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린벨트, 그러니까 나대지인데도 그린벨트를 묶이고 나서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헌법 불합치 결정 나고 나서 그래서 헌법 새로 만들어진 법이 개발지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부, 이 법에는 뭐 있다 그랬습니까? 이 법에는 바로 뭐를 두고 있다 그랬습니까? 지금은요, 나대지로 오랫동안 묶이면 사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매수 청구권을 두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4번은요. 일괄 보상의 원칙,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변론 관할이라는 거는 그게 있잖아요. 변론 관할이라는 게 이게 원래 관할이 없는데요. 재판이 개시되면 생기는 관할을 변론 관할이라 그래요. 변론 관할. 그러니까 원래 관할이 없는데 재판이 개시되는 순간, 변론이 개시되는 순간 생기는 관할을 변론 관할이라고 합니다. 제가 관할 문제는 한번 따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사건을 민사법원에 제기한 거랑 민사사건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거랑 판례가 다르게 가요. 다르게 가는 게 있어서 지금 이 부분들은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3번은 아주 어려웠었던 지문입니다. 근데 1번이 뭐 너무 평이했었던 지문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면요. 과태료하고 여러분, 형벌은 병과할 수 있는가라 그랬죠. 과태료와 형벌은 병과할 수 있는 거다. 과태료와 형벌은 병과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씀 드렸죠. 따라서 일사부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3번은요. 지문이 되게 길었는데 5줄까지 나왔네요. 그죠? 반복된 예고는 처분이 아니라 대집행을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3번 그 얘기고요. 4번은요. 이거 고난도 특강에서 다룬 겁니다. 그지? 따로 안 보겠습니다. 고난도 특강에서 다룬 거라서 따로 네. 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알파카님 무슨 말씀이죠? 공답 부탁드립니다가 뭐죠? 공답? 공답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알파카님 답 부탁드립니다라는 거 같은데 질문이 뭐였었죠? 제가 못 봤습니다. 답안지요 카페에 지금 올라와 있을 건데요, 해설지랑. 네, 그래서 한번 해설지 올라가 있습니다. 해설지. 네. 공단기 프로필 사진 어디서 찍었냐고요? 사진관에서 찍었는데요. 사진관에서? 네, 지하 사진관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지금 답을 하고 있지? 해설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이 뭐였는가 하면요. 2번 지문이, 이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자, 이게 역시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했으나 위법하게 거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게 왜 제가 수업 시간에 판례 설명드렸었던 게 가설 건축물 있죠. 가설 건축물. 이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왜 공사 현장 보면 컨테이너로 이렇게 휴식 공간 그런 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가설 건축물은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신고했거든요. 근데 행정청이요. 법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를 하면서 신고 안 받아줍니다. 신고 안 받아주면서요. 이 건물 불법이니까 철거하래요. 철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법한 건데 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2번 지문이었죠. 1번, 3번, 2번 지문은요. 역시 어려웠던 지문인데 우리 책에는 다 있었지만 어려웠던 지문인데 1번, 3번, 4번이 워낙 충분히 1번, 3번은 워낙 많이 나왔고요. 4번은 제가 고득점 특강에서 다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요. 소운 취소 통치행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 왜 통치행위 파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운 취소는 통치행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지금 이 지문은요. 이거 보면 기억이 그죠? 통치행위 아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운 취소 같은 경우는 유족은 안 되고 상대방이 어디까지나 소운의 당사자다.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사망을 했으면 그 소원 취소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망인데 어떻게 하느냐? 적당한 방법으로만 표시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게 또 뭐였는가 하면 자, 소원 취소에 대해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디귿. 이건 뭐 그대로 기출되었었던 건데 대통령이 했죠. 대통령이 소원 취소가 결정이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거 뭐 할 때 다뤘는가 하면 처분청과 통제한 자가 다루면요. 누가 온 거라 그래? 누가 피고가 된다 그랬습니까? 처분청이 된다 그랬었죠. 아니 디귿은 기출입니다. 기출이고 그때 뭐 교재에도 있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소원 취소의 경우에는 보훈처장은 통제한 자에 불과하니까 바로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뭐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이거 하면서 뭐까지 말씀드렸는가 하면 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잘 외우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처분하면은 그때는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된다. 뭐 이런 거 할 때 있었죠. 근데 제가 그거는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힘찬 하루님처럼 대통령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하는 것,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공무원이 다툴 때는 소속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처분하면 피고는 대통령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는 일단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이미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거 지금 소송된다는 거를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통칭이는 아니죠. 통칭이 아니죠. 그리고 니은은요. 그 고도 일신 존속적 성격을 가지니까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분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니은은 그 내용 여러 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리을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건데 리을은요. 리을 같은 경우도 또 나올 거 아닙니다. 네,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서운 추천에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 서운 추천 아닙니까? 내부적이죠. 내부적. 그렇죠. 맞습니다. 코카몽 월드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닉네임들이 다 이렇게 네. 천번 코카몽은 뭡니까? 코카몽은 혹시 아십니까? 네. 네. 강아지 이름을 참 글로벌하게 지으시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추천 거부는요. 이건 뭐 공권력 행사도 아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19번은 소원 취소는 통치행위 아니고 일신 존속적이다. 유족은 상대방이 아니다. 뭐 그런 내용들 그죠?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아예 이것도 기억위원회에서 바로 정답 찍고 들어가셨어야 됩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는 꼭 강퇴시켜라. 네. 꼭 강퇴시켜라. 자, 19번은 그 얘기고요. 그 다음 20번입니다. 20번. 자, 20번에 보시면 이거 여러분 왜 이것도 1번에 이것도 정답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정답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나머지 지문이 계속 나왔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4번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자 1번에 보시면요. 이거 제가 행정기본법 때 강의했었던 기억나시죠? 행정기본법상 행정강제는 5가지다. 그게 뭐냐?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그리고 즉시강제 있다. 그렇게 해서 5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집행의 요한비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비용 명령을 내리고 안 내리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하니까 어떻게 해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다. 그랬었죠. 그게 2번. 3번은 여러분,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사법상 의무가 아니다. 그게였죠. 그리고 4번은요. 이게 국가가 거두면 국고 수입이 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면 지자체의 수입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사무라면 국고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지자체 사무라면 지자체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요런 취지의 판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게 뭐에 말씀드렸는가 하면 과태료 부과하죠. 과태료 부과하면 이제 과태료 부과하면요. 이재기를 하잖아요. 이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법원에 재판하죠. 법원에 재판하면 이제 과태료 징수 들어가죠. 누가 징수합니까? 누가 징수합니까? 그렇죠.
검사가 징수를 들어가는데 검사가 과태료 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관련 행정청한테 보낸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대전시장이 과태료 부과했다, 이의제기했다 그러면 법원에 통보.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 떨어지면 검사가 징수. 그럼 이거는 검사가 징수하면은 그럼 검사는 국가기관이니까 국고수입. 그러나 만약에 검사가 대전시장한테 과태료 징수하고 다니니까 검사가 할 일이냐 싶어서 지자체장한테 보내면요. 지자체장에서 징수하면 지자체에 수수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대단하시네요. 그 송님 같은 경우도 기억나시면. 그래서 이게 지금은 과태료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에는요. 과태료 징수율 3%대 이렇게 있거든요. 하도 안 내니까. 하도 이제 징수 안 합니다. 지자체가 징수 안 하니까요. 이제는 지자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면 지자체 수입으로 하니까 악착같이 징수한다는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번 질문도 그런 취지로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국가직 해설 강의가 끝이 났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썼던 특강들은 다 들으십시오. 무료 특강으로 제가 올린다 그랬었던 그거 있죠. 개인정보보호법 최신 판례 고득점 특강 다 들으십시오. 다 들으시고요. 그리고 뭐 공부 방법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은요 좀 아직 두 달이면요 여러분들의 그 집중도가 되게 높은 두 달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집중도가 되게 높을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가 이번에 덜 되어 있다 싶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저기 핵심 집약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책이라도 보십시오. 근데 제가 지방직 대비 강의도 합니다. 지방직 대비 강의는 옳은 지문 특강을 해요. 옳은 지문 특강은 한 10회 정도로 아마 10회 전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10회로 끝나니까 이거는요. 옳은 지문 특강은 진짜 이 옳은 지문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핵심 진략 때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강의 안 하고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형태로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구애한 적도 있었고요. 더 빨리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옳은 지문 특강은 내가 이제 뭐 충분하다. 이론적인 부분은 베이스는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옳은 지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핵심 집약 그거를 좀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모의고사는요. 지금 옳은 지문이 단원별 모의 뒤에 있는 그거는 문제랑 매치한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옳은 지문은 그냥 1강부터 40강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